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원인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해당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가 사상가와 나 사상가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아야겠죠. 가부터 읽어볼게요. 자신의 수양을 경으로서 하면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모두 다 보이나요? 그리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도 포인트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닦는 일을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경은 유교의 수양 방법이었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나요? 경이란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서 집중하는 그러한 수양 방법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수양하여 자신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서 자신을 수양한다는 것은 수기를 의미하는 거고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닌으로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표를 의미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순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성인의 왕으로서 수기 안인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수기 안인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수기, 그리고 백성을 하게 하는 일, 이 안인 또한 부족하다 여기고 항상 노력함을 잃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가사상은 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나부터 볼까요? 나는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를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도를 따르면 덜고 덜어지면서 무의에 이르게 된다. 도와 무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 도가에서 살펴보았었던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일삼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 일삼으려 하지 말고 일삼지 않아야지 우리가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도교사상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교사상가에서는 긍정, 그리고 도가사상가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도가사상가에서 배웠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사상에 해당하여서 정답이 아니에요. 2번.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나 사상가, 도가 사상가에서 긍정하는 답변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2번도 틀렸어요. 3번.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유교사상가에서는 O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인의예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 사상가 입장에서는 이런 예의나 규범 등이 도에 따르는 행위가 아닌 인위적인 행동이므로 따라야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번. 연기의 법칙, 자비의 정신 이런 것은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닌 불교 사상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4번도 틀렸어요. 예법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 자연의 흐름은 오히려 도가사상가에 가까우므로 5번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의 가불병 입장을 나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수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가불병을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갑부터 봅시다.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대요. 그래서 어진 사람은 인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인한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자사상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자는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었죠. 공자는 인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덕목을 중요시 여겼었어요, 공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졌을 때 진짜 좋아해야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살인자같이 나쁜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게 된대요.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갑은 유교사상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을, 도를 잃은 다음에야 덕이 드러나고 덕을 잃은 다음에야 인이 드러나고 인을 잃은 뒤에야 의를 잃은 뒤에야 예. 그러니까 도가 없어졌을 때 인, 의, 예라는 덕이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이런 다른 인위적인 덕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도교사상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을 볼게요. 비구는 자애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머문대요. 자애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 불교 사상에서 자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런 자애라는 마음을 토대로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여긴대요.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은 불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불병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보기에서 같이 살펴봅시다. 갑은 유교였었고 을은 도교였었고 병은 불교였었어요. 기억. 갑만의 주장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아까 자애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나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 더 맞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유교는 좀비친소적 사랑을 주장해요. 좀비친소적 사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가 평생 함께했던 엄마와 지나가는 아줌마가 동시에 물에 빠진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먼저 들겠죠? 이렇게 유교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그 다음에 더 사랑이 뻗어져 나가서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보았었거든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 질문은 A가 아니라 C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번. 규범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거 우리 도교에서 소요유라고 하는 단어 배웠었을 거예요. 소요유라고 하는 단어는 도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B 정답이겠네요. 디귿번.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지한 삶을 추구한다. 이거는 우리 무명이라고 하는 단어 안 배웠었었는데 지금 이건 C니까 불교 사상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사상가 입장에서 무지한 삶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기설, 이념법,
그리고 사성제 등의 그런 진리들을 깨달아야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았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삶을 무명이다, 밟지 못하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원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불교의 입장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리을번, 이기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라. 이것은 유교, 불교, 도교 모두가 다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D번이 맞다라고 하여서 결국 4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으면 맞다고 체크하고 다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상가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아야겠죠?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서 선을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인가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에서 여기 본성이라고 한 단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죠? 본성에서 나온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던 문장이죠. 이것은 자연법 제1원칙이었었어요. 자연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에 따라서 어떠한 의무를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상가는 바로 아퀴나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A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A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이런 상황에서 A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서를 작성을 고민하고 있대요. 치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을 하고 싶은 A의 욕심이 있는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퀴나스 입장에서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여기 자연법에선 이런 제1원리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따라 갖고 있는 3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보존이었었고, 두 번째가 종족 보존,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나 신에 대한 탐구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것은 이 3개 중에 자기 보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하여서 판단을 내린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퀴나스가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번부터 살펴볼까요? 1번.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서 판단하세요. 이것은 공리주의 입장에 해당할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이론이니까요. 이상적인 다마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이것은 담론윤리에서 주장하는 문장일 것 같아요. 3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은 당연히 공리주의. 5번. 자연법 원리가 아닌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하세요. 아퀴나스는 오히려 자연법 원리를 추구하였었고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 이것은 칸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갑과 을이 누군지 판단해 봅시다.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대요.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대요. 이것은 쾌락주의 입장 중에서도 벤담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을,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해 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대요. 이것은 미래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고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 행복과 불행의 양은 도덕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것을 갑만의 입장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밀 역시 쾌락과 고통 그리고 행복과 불행 이런 것을 모두 다 도덕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A가 아닌 B여야 맞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니은번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고 고통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이것은 벤담과 밀 모두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입니다. C.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결과라면 도덕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그런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밀과 벤담 모두 이야기할 것 같아요. 리을.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서 질적 차이가 포인트겠죠?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밀이므로 리을번도 맞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채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을 살펴봅시다. 5번. 갑을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갑과 을이 누군지 살펴보아야겠죠. 갑.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의무로 의식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식으로 표현된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모든 단어들이 이것은 갑은 칸트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 단어들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모두 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춘 인간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이 선의지를 토대로 우리는 의무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무를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무들을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언명령과 달리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모두가 다 긍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의미해요. 이러한 정언명령은 반드시 보편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칸트라고 우리가 알고 을로 넘어가 봅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래요. 책임, 우리 책임윤리에서 배웠던 단어예요.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이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미래의 위험 이런 단어도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요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서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단원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자연과 윤리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이야기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 윤리를 설명하면서 칸트의 정언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자연적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언명령으로서 따라야 하는 의무는 무엇이냐? 인간의 미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탄생하게 될 자손들, 미래 세대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갑은 칸트, 을은 요나스라고 체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말도 안 돼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 행동이 도덕적 행위다라고 보아요. 2번. 갑은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3번. 을은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했던 미래를 위험하고 예견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미래 세대를 의미해요.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지 못했죠. 아직 이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래 세대가 아직 이성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에 한정된다라고 요나스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4번. 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보아요. 5번. 갑을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보죠. 칸트는 정언명령에 따라서 보편화 정식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을은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는 행위만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성 중심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간관계, 책임, 헌신 등 여성적 특징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도덕적 추론은 지식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의 단어라면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은 감정이나 정서 등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성을 강조하는 윤리를 우리는 남성 중심적 윤리라고 부르고 감정이나 정서를 중요시 여기는 학파를 여성적 특징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성적 특징을 지닌 윤리를 배려 윤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려적인 측면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이런 배려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윤리를 중요하다 생각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배려적인 윤리적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배려 윤리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 윤리적 측면에서 A에게는 뭐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이렇게 짐도 많고 아이도 업고 있는 이 여성분을 도와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도와주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글쎄요. 그 배려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분이 도움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 같아요. 2번.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행동하세요. 이것이 배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아닐까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동정심이 아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이것은 오히려 칸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칸트는 누구나 동의 가능한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겼으니까요. 그의 반면에서 배려는 오히려 동정심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합리적인 그리고 상황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배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4번.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낳을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이것은 오히려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도덕적 의무의식? 아니죠. 오히려 배려윤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해서 행동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2번이라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계세요.